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의 해설입니다. 보통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이걸 해설해 놓은 책이나 또는 뭐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주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건설사로부터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몇 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 국토교통부 고시로 공포가 돼 있는데, 이런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는 평등하고 공정한, 그러니까 발주자와 건축주와 건설사 간에 평등하고 공정한 법률관계를, 요 법률관계는 갑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고 을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규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권리무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갑을 간의 법률관계를, 즉 갑을 간의 권리무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시문에. 근데 경험이 많은 시행사, 건축주죠, 경험이 많은 시행사, 그리고 대형 건설사 간의 도급계약서로 참조할 만한 가치가 크지만, 우리는 뭐 내 땅에 빌라를 짓는다, 다가구 주택을 짓는다 할 때 경험이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무경험한 건축주와 영세 건설사 간의 도급계약으로는 요 민간건설 표준 도급계약서를 활용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쉽게 표현하면 무경험한 선량한 건축주와 양아치 영세 건설사 간의 도급계약은 달리 규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거죠. 따라서 본서에서는, 여기서 본서는 뭐냐면 건축주 상식이라는 책을 냈어요. 제가 건축주 상식, 건축주 상식이라는 책을 냈는데, 요거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다. 인쇄 중에 있고 조만간 발간이 될 건데 한 400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책값을 줄이기 위해서 자비 출판으로 해서 18,000 얼마 이렇게 이제 가격을 책정했는데, 요거 한번 건축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건축주 상식이라는 책 최대한 쉽게 풀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거기에서 일반적인 내용은 쉬운데 이렇게 법률적인 내용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 요 건축주 상식을 해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최신 개정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사업에, 그러니까 빌라 건축이나 다가구 건축사업에 특화된 내용으로 좀 보완하겠다. 그러니까 표준도급계약서를 보완하거나 좀 작고를 수정하겠다, 이런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거죠. 표준도급계약서의 첫 페이지 원문입니다. 표준도급계약서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이 1번, 2번, 3번, 4번. 그 원문을 제가 해설하는 거죠. 자, 1번은 공사명입니다. 공사명.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근린상가 및 다세대 주택의 신축공사, 이런 식으로 공사 이름을 임의적으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장소는 거기 지번을 쓰면 되죠. 지번이 한 필지면 한 필지, 두 필지면 두 필지. 그 다음에 이제 착공 연월일은 가령 23년 2월 5일이다, 이런 식으로 착공 연월일을 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부기에서 쓰는 거죠. 이렇게 부기에서 쓰는 거예요. 착공 허가가 시공사 기책 사유 없이, 건설사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행정관청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수급인은 받을 숫자죠. 공사를 받은 수급인, 그러니까 건설사, 요 건설사의 현장 인수일로부터 이렇게 수정 기재하며 연장된 일수만큼 준공 예정일도 연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건설사가 착공허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2월 10일날 현장을 인수했다. 그러면 준공 예정일도 8월 10일로
연장이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예정일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준공서류 접수일 기준이다, 이렇게 준공서류 접수일 기준이다, 이렇게 쓰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준공서류 접수했다는 것은 공사를 완성했다는 거죠. 공사를 완성했다. 근데 행정청의 사정으로 준공이 사용 승인이 늦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늦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완성한 기준, 구체적으로 준공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쓰는 게 공평의 입장에서 타당하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공사명, 그 다음에 공사장소, 공사명, 공사장소를 기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착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 착공 허가 신청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건축주는 몰라요. 착공 허가를 낼 줄 몰라요. 그래서 착공 허가는 건축 설계 계약 시에 건축사의 업무 대행 용역 범위, 그러니까 건축사가 대행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건축사의 업무 대행 용역 범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착공 신고도 건축사가 대행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설계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내용도 써 있어야 돼요. 그 업무 범위에. 준공 예정일 옆에 준공 예정일이죠. 시공사 측에 의해서 준공기한 협의조정, 이런 식으로 쓰는 양아치 건설사들이 많은데, 여기다가 가로쳐 놓고 협의조정 가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협의가 안 되면 계속 늘어나는데 지체배상 청구 못하게 돼요. 이런 문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구를 부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조심하자, 건축주 입장에서. 그러나 이런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지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기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준공 예정일을 준공 내지 사용 승인을, 같은 말이죠. 득한 날로 해석한다면 시공사 입장에서 공사를 완성했는데 건축주의 시공사의 귀책 사유 없이 행정청의 사정으로 사용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코로나 때는 재택근무 많이 한다고 해서 계속 밀려 있던데 사용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준공 예정일은 준공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명기하는 것이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해 보인다. 준공서류를 접수하였다는 것은 공사를 이미 완성했다는 의미다. 특히 완성 플러스 하자이행 보증서, 다세대 공동주택은 하자이행 보증서도 요것도 준공서류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갖췄기 때문에 준공서류 접수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액인데, 계약금액 1금 10억 원이다 이렇게 한글로 쓰고 숫자로도 쓰고, 부가세는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가로쳐 놓고 노무비를 반드시 명기를 합니다. 노무비를 반드시 명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가세도 매입세 위주로 명기를 해두는 게 좋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88조 제2항 동시행령 84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노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도계약서 쓸 때 요 항목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 항목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부기를 해야 됩니다. 정확한 계약금액, 그러니까 총 공사비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 부가세 포함이다 이렇게 기재했다는 것은 공사비 관련 부가세는 건설사가 부담한다는 뜻이죠. 포함으로 했으니까. 보통 도급계약서는 시공사가 작성해서 건축주는 문의아니니까 건축주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설사에서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건축주에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부가세가 어느 범위까지냐, 이게 면세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 아니면 포함으로 한다 할 때도 이렇게 계산해서 명확히 해두는 게 바람직하다. 계약금액은 대규모 공사에서는 직접 공사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접 공사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규모 건축에서는 일괄적으로 턴키 방식으로 약정해도 되죠. 일괄적으로 공사금액에 포함시키는 약정을 하는 편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건축주는 잘 모르니까. 따라서 두곡계약상 계약금액 20억 원은 철거비도 포함이다. 근데 별도 약정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직접 공사비에는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공사 관련 공조 공과금, 하자 이행 보증금, 하자 이행 보증금도 현금 공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건축주한테 떠넘기는 시공사들이 있어요. 시공사 부담이다. 폐기물 처리비, 입주 청수비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전기 가스 수도 인입비, 요거는 직접 공사비가 아니거든요. 공사 밖에서 끌어오는 거니까. 전기가스 인입비는 건축주 부담하는 것이 건축주 부담으로 특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런 걸 포함하는 공사비로 그 특수조건의 별지로 특약하는 것이 좋다. 물론 별도로 약정해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인데, 우리가 노임을 별도로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노임을 별도로 표시해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 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죠. 요 금액은 압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계속 보면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 방법 등이 나오고, 88조 2항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 내역서에 기재된 그냥 견적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다. 내역서, 견적서에는 철근 몇 톤 들어가고 얼마고, 시멘트 몇 톤 들어가고 얼마고, 벽돌 몇 톤 들어가고 얼마고, 노임은 얼마고, 이게 돼 있는데, 노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축주죠. 하도급의 경우는 시공사, 발주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에 명기하고, 하도급계약서 할 때도 명기해야 한다는 거죠. 명기해야 한다. 이 규정은 압류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노임에 대한 제3자, 그러니까 공사수급인의 채권자입니다. 요 압류를 무효화시키는 그러한 효력이 있다는 거죠. 법에 의해서 압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아직 이해 못하시죠? 자,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주고, 을이라는 사람이 건설사다. 근데 소규모 건축의 경우는 영세 건설사가 많습니다. 근데 다른 현장에 하도업체들 있잖아요. A, B, C가 있다. 다른 현장에 하도업체. 이게 만약에 영등포구 신길동 현장이다. 근데 봉천동 현장에서 공사했던 하도업체들, 길동 현장에서 공사했던 하도업체들, 이런 하도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을이 하도를 준 거죠. 을이 봉천동 길동에서 공사하면서 하도를 준 거죠. 근데 이제 미수금이 있다는 거죠. 미수금. 그러면 이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딱 이렇게 압류를 하게 되는데, 판결이 있다면 압류, 판결이 없다면 가압류인데, 임시 조치한다 할 때 가압류. 그 가압류의 의미는 뭐냐면, 야 가봐. 나 을한테, 을이 채무자죠. 을이 채무자.
이 사람들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입니다. 야 가봐 나 을한테 1억 받을 채권자거든. 을한테 1억 받을 채권자인데 공사대금 지불하지 마. 공사대금 지불하지 마. 이렇게 법원을 통해서 이걸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을한테 공사대금을 지불하면 안 돼요. 을한테 공사대금을 지불하면 안 된다. 공사대금이 1억이 있다. 기성금으로 지불하면 안 돼요. 근데 노임이 3천만원이 있다 했을 때 인간적으로 노임은 지불해도 된다. 그러니까 노임은 압류가 안 돼요. 그러니까 7천만원이 압류된 거죠. 7천만원이.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 7천을 공탁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을하고 A하고 싸우겠죠. 싸웁니다. 이 돈이 누구 거냐 하고, A가 승소한다면 A가 가져가고, 을이 승소한다면 을이 다시 찾아오겠죠. 이렇게 채권자가 있고 시공사가 채무자일 때 건축주는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보시면 가령 공사대금에서 노임의 비율이 30%고 공사 기성금이 지불되기 전에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이죠. 공사대금 달라는, 기성금 달라는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통지서가 건축주나 공사를 관리하는 신탁사에 도달하였다면 건축주나 신탁사는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에 대해서는 지불해도 된다는 거죠. 노임은 인간적으로 주어라. 다만 공사비 중 노임을 제외한 부분 7천만원은 지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건설사에게 노임 이외의 공사비를 지불했다면 건설사나 수급인의 채권자에게 이중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갑이 압류를 했는데 을한테 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또 청구당해요. 공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폭등을 했잖아요. 폭등을 했다. 근데 저희 닥터빌드 같은 경우는 수십 가운데 현장에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한 적 없다. 스스로 감당을 했어요. 그게 닥터빌드의 공신력이니까 스스로 감당을 해서 전부 다 준공을 내줬다 이거죠. 전부 다 준공을 내줬다. 근데 여기에서 인생 경험을 좀 했습니다. 닥터빌드는 인생 경험을 했는데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레미콘 파업이다, 자재상들이 공급을 안 해요. 그래서 한 달 반 지연이 시켰다. 그러니까 공기가 지연된 거죠. 공기가 지연됐다. 그런데 건축주는 예외 없이 지체배상을 청구하더라. 한 달 반 지연됐다고 시공사한테, 저희한테. 그래서 감수를 하게 된 거고, 또 하도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우리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견적도 충분합니다. 보통 신탁사가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10% 유보합니다. 10% 공사대금 지불을 유보한다고요. 자기들 영업이익인데 요거 달라고 현장에 가압류 치는 그런 사태를 벌이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거래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30년 동안 거래했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다. 어쨌거나 전부 다 준공을 냈다. 앞으로도 그 원칙은 지켜 나갈 것입니다. 자, 보시면 문제는 건설사와 그의 채권자 하도업체들이죠. A, B, C 간의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에 건축주는 공사비를 건설사에게 지불할 수 없고 공사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건축주가 공사대금도 늦게 주면 지연이자 생길 수 있거든요. 막기 위해서 건축주가 나머지 공사대금을
7천만원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건설사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시킬 수 없고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소규모 건설은 영세 건설사가 많으니까. 만약에 자력이 있는 건설사라면 자체 자금으로 저같이 개인 보유 자산을 다 팔아서 공사를 진행시키겠지만, 중소건설사가 수주한 현상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사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경우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는요, 종합건설 면허를 대여받아 수주하는 건설 브로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공사 부회장 또는 건설사 부사장,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계약하면 면대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는 특히 면허를 대여한 종합건설사, 그러니까 면허를 여기저기 대여하잖아요. 면허를 여기저기 대여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러면 하도대금 미납으로 인한 채권자들, 여기저기 면허 대여 현장에 하수급인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 압류 가압류 세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공사대금 상승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자, 면허를 대여하는 종합건설사, 매출이 많겠죠? 그래서 매출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맡은 현장을 약속대로 추가 공사비 없이 준공을 냈는지, 이런 업력, 이런 거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소규모 건설에 있어서는. 판례인데 대법원은 도급계약서, 하도계약서의 그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 부분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천만원, 3천만원 예컨대 구분하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그래서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에 압류 대상인 당의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압류금지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압류금지 채권액이 3천만원인데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자체 기재에 의해서 형식적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면 위 공사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3천만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지 않았으면, 즉 노임액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전체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는 압류 가능하다는 거죠. 압류 가능하다. 그러니까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노임만큼은 지불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 만약에 표시 안 했다고요? 이거 노임도 지불하면 안 돼. 노임도 지불하면 안 돼. 표시 안 하면. 다 압류된 거니까. 그럼 공사는 진짜로 선다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표준도급계약서 해설의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